안녕하세요, 맨수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오늘은 삼성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외국인과 동학개미들의 2차전의 서막 오너 리스크를 주의하자는 주제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탐구 채널 맨수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금일 9월 7일 월요일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삼성에 대한 좋은 기사를 먼저 보면요, 일단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최근에 비메모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 비메모리 사업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IBM 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직접 이제 영업을 위해 해외 비메모리 업체의 오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만나서 협업을 하는, 직접 경영의 최전방선에서 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이 향후 10년 먹거리도 이 비메모리 사업을 택했고, 다른 여러 사업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잘하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그 강점을 그대로 비메모리 사업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죠. 그 결과 역시 이재용 회장이 IBM 회장을 만난 뒤에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가 삼성전자의 7나노 사업부도 택해졌죠.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선두 지휘를 하면서 그 결과가 IBM 서버용 CPU 칩을 만드는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부회장이 직접 이런 영업 활동을 펼친 거예요. 그 결과가 IBM 서버용 CPU 수주로 결과가 나온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9월 3일 기사가 또 떴죠. IBM에 이어서 엔비디아 GPU 생산도 따냈어요. 이번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가 직접 소개하는 영상이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또 어마어마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형성대를 유지했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고 해요. 성능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지만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유지해서 그래픽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구매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컴퓨터의 GPU는, 저도 뭐 GPU RTX 2060을 쓰지만, 보통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영상 작업 이런 거, 영상 편집 작업하시는 분들은 고사양의 GPU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버 많이 하시죠. 저같이 이런 유튜브 편집이나 뭐 여러가지 영상 편집,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게임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GPU가 또 좋아야 돼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GPU는 CPU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미국 주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말이 나온 김에 추후에 제가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 엔비디아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핵심 기업입니다. 인텔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비메모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가 되는 엔비디아에게서 수주를 따냈다는 것,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 능력을 인정했다는 건 엄청나게 고무적이죠. IBM에서 믿고 수주를 하니까 옆에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연쇄 효과가 나는 거예요. IBM도 삼성을 택했고 엔비디아도 택했고, 그 다음은 또 인텔, 뭐 다른 기업들이 또 이 삼성전자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높게 사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GPU 생산을 따냈는데, 기사에서 보면 TSMC 맹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발판을 마련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아무리 국뽕비를 넣어도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애매하지만 TSMC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 슬로건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슬로건을 듣는 순간 절대 삼성은 TSMC를 이길 수는 없겠다라고 합니다.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썰을 풀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IBM, 엔비디아가 인정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AMD, 인텔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좋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거든. 삼성전자가 IBM 차세대 서버용 CPU에서 7나노를 적용했죠. 7나노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미세화된 반도체 기술입니다. EUV를 활용해서 제일 얇게 반도체 노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 7나노 기계를 ASML로부터 삼성전자가 구입했죠. 가격이 몇천억씩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파운드리 기기를 살 수 있는 것은 TSMC, 삼성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말이죠. IBM에서는 7나노를 적용했고요.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서는 8나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8나노 계속 2나노 수주하고 있죠. 기사에 나오고 있죠. 고사양 PC 게임의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소외주로서 PC 게임, PC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게임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밝죠. 집에 박혀서 게임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영화 보든가 넷플릭스 보든가 아니면 게임밖에 더 없죠. 특히 남자들은. 요새는 여자분들도 게임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뮤즈죠, 뮤즈. 아무튼 이 GPU의 안정적인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엔비디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비메모리 사업의 핵심 주자이기 때문에 이 GPU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발전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컴퓨터, 그래픽카드 여러가지 분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거래를 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저희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한번 발휘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3,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압도적이죠.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2위가 17.4%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SMC를 꺾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는 중국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또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4.5% 수율도 이 점유율도 조만간 무너질 겁니다. 이 4.5%를 삼성전자가 따낼 수 있다면 20%까지 돌파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20% 점유율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엔 한 이 정도 파이 한 반반 먹지 않을까 싶어요. 한 TSMC 40%, 삼성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가 참 적절하지. TSMC를 이긴다면 뭐 정말 할 말이 없겠지만 말이죠. 근데 TSMC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TSMC도 위기를 느꼈는지 계속 2나노까지 개발하겠다, 박차를 가하겠다 R&D 분야에 말을 했는데 글쎄요, 게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최근에 IBM과 엔비디아로부터 얻은 수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호재가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9월 6일 날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강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총수부재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 최근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락 발음이 안 됩니다. 국정 농락 재판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회장이 연루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았죠. 그게 바로 2017년, 2018년도 정도 때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 재판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업계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만 인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진두지휘했다고 했죠. 이렇게 회장 쪽 부회장이 구속이 되거나 경영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업의 정말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먹거리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그리고 바이오 산업 분야도 육성하겠다. 뭐 그 외 기타 등등이 있지만 제일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해서 절대 중국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초격차 전략을 쓰는 것. 비메모리 분야를 특히 파운드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바이오 산업에서도 한국이 K바이오 열풍을 이어서 그대로 추세를 타고 바이오 분야에도 적극 육성하겠다 비전을 선포했죠. 이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M&A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님 체제에서는 무조건
기술 개발 R&D에만 육성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하는 모든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삼성도 이에 질세라 자율주행차, 자동차 전장 부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만, 전장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하만을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도체의 완전한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M&A가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솔직히 전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솔직히 M&A에 굉장히 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최근 한 3, 4년간에 계속됐던 부회장의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기업이 M&A라는 큰 기업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부회장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핸드폰을 팔든 뭐 메모리 반도체를 팔든 이런 영업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사장단이나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다 하면 돼요. 부회장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M&A 같은 기업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회장의 검토와 부회장의 승인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회장의 결제가. 그런데 이놈의 부회장이 계속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며 이 사람이 기업의 중요한 순간에 판단에 있어서 크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재판도 받고 일도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다가 재판을 계속 1심, 2심 받으러 가고 계속 뭐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 준비하고 하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러면 부회장의 기업 경영에도 어느 정도 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수부재라는 게 사내 사기적인 면에서도 리더가 없다는 그런 것도 사기가 저하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모든 조직엔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한다는 이런 그런 게 있죠. 물론 삼성전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향이 없는데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1일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이제 최순실과 거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과 전 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통근익죄 싸잡아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 계열사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자본적인 재산 승계는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재산 승계, 경영 승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영 승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승계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자본 승계를 편안하게 세금을 줄이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승계를 한다면 세금만 하도 몇십조 맞아 엄청나죠. 조라는 단위가 엄청나죠. 그만큼 재산이 크니까. 그런데 이거 조금 줄이고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거래가 일어났고 시세도 조정했고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승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검찰은 기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뭔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 불법적인 흡수 합병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솔직히 검찰은 본연의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법이 왜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흡수 합병을 하고 기업의 승계를 받아야지.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는 아무리 부자라도 용서하면 안 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거죠.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순신 장군 혼자 배 한 척 들고 막 저 외국에 수천의 배를 앞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막 뒤에 나머지 10척인가요? 나머지 밑에 장수들 배들이 출격하지 않고 막 쫄아가지고 막 뒤에 있을 때 이런 괘씸한 것들 이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막 혼자 싸우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도와주겠다고 와요. 그때 영화에서 이순신 역할을 했던 최민식 배우께서 에이 너 이러면서 항명한 너의 죄는 지금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만 지금 상황인지라 추후에 죄를 묻을 테니 지금은 나와 함께
적을 묻히던데 이런 명령도 내리죠. 리더의 이제 상황 판단이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코로나랑 전쟁하고 있고 경제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걸 넘어서서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한국 GDP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옥죄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외신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래 뭐 죄를 받던 뭘 하던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으로부터 투자 금액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외국계 자금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신에서 삼성의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헤지펀드 투자자 등을 인용해 법적 문제들로 성장에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대규모 인수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서 결정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업들 인수 합병하는 데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먼저 그 중요한 좋은 기업들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상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다는 것을 외신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삼성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겠죠. 특히 이게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부에서 이 죄를 인정해가지고 죄를 묻게 된다면 또 안 좋은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합법성 이런 도덕적인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투자를 하고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기업들은 해마다 수익을 사회에 많이 환원합니다. 대표적인 페이스북이죠. 사회에 많이 환원해요. 그게 이 유대인들의 오랜 교육의 효과죠. 어렸을 때부터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기의 소득분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경제 친화적인 모습을 교육시키는 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큰 부를 얻어도 항상 겸손하고요. 사회에 환원할 줄 알고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모럴 해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특히 그 오너를 보면 그 회사의 성격도 다 보이죠. 그런데 사법부에서 재판이 이재용 회장의 유죄로 선고가 된다면 외신들은 좋게 볼까요?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소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기사죠. 게다가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이제 박용진, 이용우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금 계속 국회에 올리고 있죠.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20조 원치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20조 원을 팔게 되면 그 물량이 또 시장이 넘쳐나게 되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일부에서는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도 있는 43.4% 들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각해서 그 매각한 비용으로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바탕으로 주가도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팔아서 삼성물산이 그 자금으로 매수할지 그거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삼성전자는 정말 좀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 사건도 있고 좀 안 좋은 뉴스 좀 많이 있어요. 이 삼성전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오른쪽 카드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제 예전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계속 지금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좀 우울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다. 그래도 삼성전자다. 이런 악재가 있어도 그래도 삼성전자를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55.79%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55.79%.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도 동학개미 운동으로 외국인 비중을 주가 급락 때 3월달에 뺏어와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55%나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해외 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말로 글로벌 기업으로 해두죠. 한국에서 뿌리를
이제 내줬지만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아직 팔 물량은 아직 많아요. 그래도 대부분을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외국인이 몇 %까지 보유 비중을 줄일지는 몰라요.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계속 우리 동학개미들이 뺏어와야죠. 지금 대기자금 59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탁금이 외국인들이 계속 가격을 낮추면서 떨굴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 받아줄지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 이 회사 배당주죠. 2.55%. 다른 고배당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다는 거죠. 성장성도 이렇게 높은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코스피 대표, 대한민국 대표 삼성전자인데도 배당을 2.5%나 주네요. 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뭐 3%대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에서 3% 배당을 주는 삼성전자, 배당도 주고 성장성도 주고 재무제표를 보면 보십시오. 이런 기업 없습니다. 단위는 억 단위인데요. 자본이 269조고요. 부채가 88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안정적이죠. 재무제표 자금의 흐름이. 그리고 유동자산이 186조인데요. 그에 비해서 유동부채도 60조예요. 60조. 엄청나게 작죠. 규모가 막 조단이에요. 이런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재무 흐름, 2.5%의 은행 금리를 웃도르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외국인이 믿고 사는 대표 주식. 외국인 다시 돌아온다면 비중을 옛날에 한 57.5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비중까지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외국인 수급, 재무제표, 배당 수익률을 본다면 그래도 믿을 거는 삼성전자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331.92조, 대한민국 1위. 한 30년 됐나요? 97년, 98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331조입니다. 시가총액. 거래량도 어마무시합니다. 2위인,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와 무려 6배 차이 납니다. 이런 삼성전자, 대한민국 코스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DP의 약 4분의 1을, 대한민국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압도적인 시가총액, 안정적인 시가총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초격차, 삼성전자가 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이 된 거에 있어서는 이건희 회장님을 필두로 한 초격차의 경영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삼성전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디램 하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43.5%로 압도적인 1위인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초격차를 구현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ASML로부터 산 EUV 장비를 파운드리에만 쓰지 않고 디램에도 적용해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SK 하이닉스도 EUV 장비는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디램에도 EUV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D램이 앞으로 DDR5라는 규격이 이제 생성됩니다. DDR5라고 이런 D램의 설계 표준 규격이 이제 DDR5로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CPU 치면 펜티엄 10, 11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램과 GPU가 따라서 이제 모델을 맞춰주는 게 있었다면, 이 DDR5라는 공식 규격이 반도체 업계에 뿌리가 내려지면 그에 맞게 또 이제 삼성전자와 다른 D램 업체들이 D램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규격에 맞게 시장에서는 D램을 요구할 거고요. 새로운 규격에 맞는 D램을 요구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EUV 기술을 삼성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V 적용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 수율이 향상되고 그 반도체 생산 기간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기도 작게 생산할 수 있어서 각종 디바이스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 우리 반도체는 D램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서버, PC 등등에 이제 D램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각종 이 크기가 큰 제품보다 더 작은 제품에서 활용할 가치가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와치네요. 와치, 애플 와치 혹은 삼성 기업, 삼성 와치 뭐 이런 거, 갤럭시 와치, 이런 작은 제품, 공산품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에도 반도체를 많이 박을 수 있다.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EUV 적용이 유리하다.
수주도 많이 되고 많은 다양한 크기의 반도체, D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계속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초격차를 구현하겠다. 중국 너네 ASML로부터 장비 사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초격차 전략을 펼치는 거죠. 이 역시도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그건 뭐합니까? 지금 오너가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좀 안타깝죠. 이 초격차를 계속 초격차 전략, 새로운 또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의 오너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조금 오너 리스크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20년 올해 2분기에 해당되죠. 2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이게 억 단위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8조. 영업이익이 8조 나왔고요. 전년 분기 6조 나왔고요. 2조 정도를 더 벌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낮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은 그에 비해서 한 4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4천억 정도. 일단 당기순이익이 전년 분기 대비 늘어났고요. 올해 3분기는 당기순이익이 7조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몰라요. 솔직히 이거는 코로나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수익이 그렇게 무너질 구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6조를 달성했죠. 6조를 달성했고 올해는 7조 정도를 달성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 2015년 지금부터 약 5년 전부터 지금 유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유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회사의 현금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까 재무제표 보셨죠? 자본금과 부채 보셨죠?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부채는 줄어들고 있고 자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017년, 2018년 반도체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이 급성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2018년 후반부터 반도체 값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12%대로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되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률이 13.93%로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컨센서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영업이익 16%, 17%, 연 1%씩 계속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게 형성되어 있죠. ROE, 자기자본 수익률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 PER, 퍼 비율을 보시면 지금 작년 2019년 17.63%의 퍼를 형성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예상 실적 대비 퍼 비율은 15.36%입니다. 약 퍼 2% 정도가 지금 퍼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후년에도 당기순이익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퍼 비율은 계속 10% 초반까지 예상 퍼가 형성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17.63% 작년의 그 가격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은 상승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지금 오너 리스크와 4분기 실적을 한번 더 확인하고 주가 전망을 상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PBR은 계속 1점대를 유지하고 있죠. 안정적인 PBR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퍼 비율과 PBR 비율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 자본적인 면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MSCI 지수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줄어든 종목 교체가 있었던 점을 반영해서 외국인들은 MSCI 비중 조절 때 강하게 한국의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중간에 매수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었어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었죠.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의 시초가 될 것인가, 그 기초도 한번 계속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물량,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이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받아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인가, 그거를 계속 봐야 되겠죠. 아마 외국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생각이라면 평단가를 가격을 쑥쑥 떨궈트리면서 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들도 손실을 볼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개인과 외국인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면 개인들 59조가 외국인들의 그 매도 자금을 버틸 수가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동학개미 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제발 매수 찬찬히. 이게 개인들은 말이죠, 하나의 큰 단체가 아니라 좌충우돌, 정말 동학농민운동의 그 장수들처럼 각지에서 몰려든 이런 약간 그런 거예요. 딱 단합이 안 돼 있고 각자 개인들이 그냥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그냥 투자한 게 어쩌다 보니까 뭉칫돈이 돼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외국인은 사고 팔고 할 때 외국인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요, 보통 뭉칫돈, 펀드라고 하죠. 이 펀드, 하나의 단일 단체, 세력, 횟집 세력들이 큰 돈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이제 근현대사에 정말 말 그대로 동학개미 운동을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죠.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청나라 군대는 딱 조직적으로 훈련된 군인들이었잖아요. 그 청나라 군인들 쳐들어왔을 때 동학개미 운동들이 그 농기구, 뭐 호미, 삽 이런 거 들고 괭이 들고 막 싸웠을 때 그 전력차,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았고 그냥 무기만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의지만 가지고 덤볐죠. 아무튼 이 우리 동학개미 운동 리더가 없는 이 동학개미 운동 리더가 있는 외국인 펀드, 과연 누가 이길지 삼성전자의 수급은 이 두 세력의 싸움을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외국인을 이긴 개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월봉을 한번 볼게요. 차트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 제가 8월 14일 중간 점검 때 일봉과 월봉을 보면서 62,300원 62,300원을 단기 고점으로 보자 했는데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62,300원을 찍지 못하고 좀 음봉을 형성한 월봉이 형성되었습니다. 음봉의 월봉이 형성되었고요. 제가 그어놓은 이 월봉상의 추세선을 보시면 그래도 하단선과 상단선 안에 월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추세선의 하단과 상단선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선 2선이죠. 파란색 2선 하단 49,800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외국인이 여기까지 떨갈 수도 있죠. 그리고 상단은 아직까지 높여가면서, 상단점은 높여가면서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 중간점에 단기 상단선이 있죠. 월봉이. 이 상단선이 58,900원, 이 58,9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 위에 상단선 6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단선에 약간 비중을 두고 하단선 49,800원, 월봉상에서 49,800원이 돌아왔을 때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추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이를 보면, 우리 주봉이를 볼까요? 주봉을 보면 지금 상단선, 제가 주봉에서는 66,600원을 단기 고점을 이제 66,600원을 돌파할지 한번 보자고 8월 14일날 말씀드렸어요. 8월 14일날 말씀드렸는데 66,600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66,600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제가 꺼놓은 주봉상의 추세선의 중간점까지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닫았지만 이 중간선을 돌파할지 안 할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단 쪽에 약간 전망을 보고 하단선, 이 주봉상의 추세선 하단선이 52,200원을 하단선으로 잡고 여기에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00원이 하단선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일봉 제가 이 세로 짝대기 끈 게 바로 8월 14일 중간 점검 때 말씀드렸던 그날입니다. 제가 일선을 봤을 때 단기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선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을 이탈하면 부분 매도해서 비중을 축소하자. 매수도 저는 20%까지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비중 축소해서 16% 정도까지 비중을 줄였습니다. 제가 부분 매도를 해서 30%에서 16%까지 비율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 5일선 딱 이날 이후로 5일선을 이탈했고요. 5일선을 이탈했고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했죠. 말 그대로 5일선 이탈했을 때 빼셨으면, 부분 매도하셨으면 그 수익률이 약간 저하돼서, 저하가 아니라 부분 매도를 하셨으면 손실이 조금 줄어들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한마디로 해지 수단, 이 손실 부분에 대한 해지 수단의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쪽을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저점을 잡고 한 201선인가요? 201선 가까이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박스권을 제가 한번 형성을 잡고 끄어놨는데, 이 상하단의 이 박스권, 상단선은 57,500원, 하단의 박스권은 52,2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선은 52,200원, 아까 주봉상에서도 52,200원이었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2,200원을 무조건 추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구간, 이 사이의 구간에서는 57,500원, 52,200원에서는 매도도 안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하단선 52,200원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혹은 52,200원 부근에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상단은, 박스권 상단인 57,500원을 돌파를 하는지 보시고,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또 부분 매도하시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의 구간에서는 전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57,500원을 돌파할 시에는 58,500원까지 한번 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9월 7일 월요일 아침 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국민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두주자 삼성전자입니다. 과연 이 동학개미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 여부. 개인들이 절대 외국인 매도세에 굴하지 않고 그 물량을 꾸준히, 평단가가, 주가가 떨어져도 그 주가에 맞게 저점 분할 매수할 수 있을지, 동학개미 운동의 성공을 바라야 될 겁니다. 그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 지켜보셔야 하고, 단점은 1분기 실적,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이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한 8조 정도였는데, 지금 애플로 받은 보상금 1조 1428억 원을 빼면 찐 영업이익은 6조입니다. 6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순이익을 확인했어요. 아까 단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4천억 정도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영업이익적인 면에서는 약 1조 한 몇천억 정도의 차이가 보였다는 점은 약간 1분기 영업적인 면에서는 컨센서스 이하였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이 4천억 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말자. 디스플레이 산업이 계속, 애플이 이제 폰 판매가 계속 좋아져서 실적 호황이 돼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업황에도 그 컨센서스 이하의 영업이익을 만회할 정도의 실적이 달성이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 이런 영업이익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리더, 부재, 오너 리스크죠. 삼성 부회장의 재판 두 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재판이 삼성 부회장의 1심, 2심 보시면서 과연 유죄가 판결이 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그 재판이 두 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파운드리 IBM과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계속 파운드리 수주 성과가 다른 비메모리 업체에도 이어질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삼성은 이제 마케팅이 최강점입니다. 삼성의 영업력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능력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가 있더라도 이 마케팅이 계속 유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월봉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단기 상단 58,9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고 돌파 시 62,8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봉과 주봉상에서 봤을 때 하단선이 겹쳐지는 52,200원을 강하게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매수 추매를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이탈이 하지 않고 이까지 터치를 하지 않거나 이거를 지지하고 올라갈 때 다음 고점은 57,500원, 58,500원도 한번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끊어놓던 이 파란선은 하단선이 될 거고요. 이 빨간선 57,500, 58,500, 58,900, 6만 제일 높은 거는 62,800원이 바로 매도, 부분 매도 시점이 될 거죠. 이 빨간선을 표시하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할 시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부분 매도하시고 이 52,200원은 약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매수 가격으로 보시고 일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너가 잡히거나 말거나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대로만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계속된다면 2020년 목표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갖춘다면 2020년 목표가는 저는 64,100원이라고 봅니다. 64,1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64,100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64,100원을 향해서 저는 계속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자산 비중 30%는 목표로 계속 평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신규 투자자는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이 떨어지고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들어오시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급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약간 조정을 하고 반등은 했지만 아직 조정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 52,200원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52,200원 비중 많이 들고 오셔도 됩니다. 현재 매수의 삼성전자 비중은 아까 16%라고 했어요. 15%에 16% 되어 있고 30% 이 가격에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평균 단가를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30주밖에 안 들고 있어요. 56,000원 평단가고요. 168만원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첫 번째 종목 40% 비중을 가지는 게 바로 SK텔레콤이고요. 30% 목표 비중을 가지자는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 정도 가지고 있죠. 이거를 52,200원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30%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계속. 지금 비록 마이너스지만 이 마이너스에 일희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코스피이자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맨수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